기하를 시작해 보겠어요. 인타고 그 다음에 공간도과 공간도 그 다음에 벡터.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하겠다. 왜 여기서부터 하느냐? 이유는 아주 단순하죠. 벡터를 예습을 하면 이름이 거창해서 벡터지. 이런 뭐라 그러죠? 곡선, 공간. 벡터는 뭐죠? 뭐라고 생각해, 벡터? 방향. 방향의 다른 말이 뭐죠? 기울기? 기울기. 기울기는 누가 가지는 거죠? 누가 가지는 거? 직선이죠, 직선. 당연히 이제 기계적으로 주어진 순서대로 한다라면 이것부터 하는 게 맞고 이게 가장 친숙하지. 그런데 그 본질을 생각을 해보면 이름에 이 곡선, 공간, 얘는 직선이에요, 직선. 그러니까는 요 단어들만 제시해 놓고 본다라면 곡선, 공간, 직선. 당연히 이제 직선이 가장 친숙하다. 그래서 직선부터 한번 해보자. 요렇게 생각을 했어요. 직선. 이거 중요한 거예요. 벡터를 직선이라고 인식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오케이. 벡터. 벡터는 세 개의 단원으로 보시면 돼요. 세 개의 단원을 두루뭉술하게 보지 말고 교과서 기준으로 한번 보자. 교과서 차례예요. 차례를 사랑하는 남자. 차례. 한둘 셋. 세 장. 한둘 두 장. 한둘 두 장. 주세요. 또 나오네. 예. 아무튼 벡터가 이제 교과서, 우리 정석도 교재니까 차례가 있지만 교과서 차례를 한번 보면 1번 연산, 2번 성분과 내적, 3번 도형의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니들이 이제 예습을 한 게 정석을 기준으로 예습을 한 게 교과서에서는 1번 벡터의 연산, 2번 벡터의 성분과 내적 이렇게 예습을 한 것 같아요. 정석 차례 한번 볼까? 그래서 4단원이 벡터의 뜻과 연산, 5단원이
평면 벡터의 성분과 내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6단원이 직선과 원의 방정식인데 벡터가 끼어들어서 벡터 방정식이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단원이 달라지지. 그리고 합쳐져서 마지막 단원인 공간 벡터의 성분과 내적 이렇게 나오는데 이 벡터에서 일단은 선생은 이렇게 보겠어요. 공간 벡터는 뒤로 미루고 평면 벡터. 뭐 원래 이럴 계획은 아니었는데 그러면 교재들이 나오지 않는 관계로 교과서를 할까 예전 정석을 할까 고민하다 예전 정석으로 방향을 튼 이유 중에 하나는 평면 벡터와 공간 벡터가 분리되어서 설명이 되어 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교과서에서는 평면 벡터와 공간 벡터를 동시에 제시하면서 정의, 연산, 내적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일단은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다. 선생이 하는 방향으로 잘 따라오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적혀 있는 걸로 보면 정의와 연산이죠. 그 다음에 벡터의 내적, 성분과 내적. 그리고 직선과 원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고 교과서에서. 이게 서로 무슨 관계인가? 이제 선생한테 배운 사람은 이런 것들을 보고 선생한테 배운 사람은 지금까지 예, 어서 오세요. 저거를 어떻게 뚫고 지나갈 것인가? 잠깐만. 저거는 거의 이 큰탐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구조를 중시해야 돼. 그래서 이런 차례를 보면 여기로부터 구조적인 사고에 의해서 왜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래서 이 단어의 특성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판단한다기보다는 추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로부터 추측이 되어야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습을 시켰잖아. 예습을 시켰는데 무려 여기와 여기까지 했잖아.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왜 배우는지 추측을 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추측과 수업 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 가는 과정. 이런 게 표준적인 학습 활동이 아닐까. 예습의 이유이고 그런 거지. 봅시다.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죠? 이 단어를 보면 뭘 할 수 있지? 얘기해봐.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벡터라고 하는 놈은 새로운 수, 즉 대수 단원이구나. 대수 단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는 이걸 보고 벡터라고 하는 것은 숫자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짝대기구나 이미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지. 성취도 높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갈라지는, 특히 뭐 이 단어 연산이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연산이 덧셈 뺄셈이잖아. 덧셈 뺄셈을 보고 이거는
연산이라는 용어가 있고 심지어는 뭐도 있지? 덧셈 뺄셈을 하고 난 다음에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제시되어 있죠. 그런 걸 보고 이거 연산법칙까지 있으니까 빼박 대수 단원이고 따라서 벡터는 새로운 수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취급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내 수업을 1년 이상 들은 1년 안팎으로 들은 학생들이 보일 반응이거든. 조사를 해보자. 그래서 벡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수라는 사실을 추측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제 그렇지 않은 학생은 그런 학생과 이해도가 이제 처음에는 여기서 또 출발을 하면 여기 시점이야. 처음에는 이 차이라고 생각하지만 점점 좀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관점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이해도가 점점점.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내용을 보자. 성분과 대적. 그럼 네가 예습을 했잖아. 그럼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죠? 이거 보면 뭘 추측을 해? 뭘 추측하죠? 이게 또 연산이죠. 근데 연산인데 왜 여기 안 있나? 이런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그게 뭐야? 질문이다. 이게 이제 사고의 4단계 중에 가장 높은 단계가 추측과 질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 질문, 추측 모두 구조로부터 나와. 구조가 없는 학생은 추측을 못할 뿐더러 질문도 없어. 그냥 누가 제시하면 기계적으로 그런가 보다. 그런 거지. 예를 들면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다. 질문이 나게 되거든. 체포라는 개념이 성립을 하나? 현재 일본에는 일왕이 있죠. 일왕이 이재명을 체포했다. 체포란 말이 적당한 단어인가? 아니, 질문해야 되는데 질문이 없어요. 병신들은. 그래서 마약 때문에 베네수엘을 통해서 미국에 마약이 들어오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한다. 미국은 마약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나라니까 이해가 가요. 그리고 명분으로 좋아. 근데 그게 진짜 이유인가? 질문하잖아. 병신들. 구조가 있어야 되거든. 구조가 뭔데요? 베네수엘라는 세계 2등의 산유국이다. 모르잖아. 산유국이 석유가 나온다. 이런 지식이 아니라 경제에서 석유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질문을 하죠. 그럼 뭐야? 그래서 바로 지금 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뭐야? 미국이 팔겠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이런 거잖아.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어. 오로지 제시되면 그것대로 한다. 미국이 그렇게 발표하면 그거야. 이런 거죠. 그래서 그린란드를 미국 땅이다. 미국이 접수하겠다라는 말이 그냥 황당하게만 들린다. 그런 거지. 똑같은 행위를 베네수엘라 때 했고 이제 덴마크한테 할 차례다. 이런 맥락이 없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그럼 이걸 보고 뭐냐면 여기서 이게 왜 연산이죠? 이것도 연산이라고 이해했나? 이건 무슨 연산이야? 추측된다. 손 들어보세요. 추측된다. 무슨 연산인지. 여기서 연산이 뭐와 뭐가 나오죠? 여기서 연산이 뭐가 나와? 네가 얘기해봐. 예습을 했을 때 4단원 벡터의 정의와 연산에서 무슨 연산을 배워? 덧셈과 뺄셈. 또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도 있죠. 아무튼 덧셈과 뺄셈을 해. 그러면 여기는 뭐겠니? 이게 덧셈과 뺄셈이다. 하나 더 하죠. 하나 더가 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실수 배도.
덧셈 뺄셈 실수인데 그럼 이건 뭐야 이거? 이건 뭐게 뭐야? 적이지. 적. 적이 뭐죠? 적이 뭐냐면 면적, 넓이다. 최적, 부피다. 적은 쌓는다. 넓이죠. 넓이. 넓이는 뭐? 삼위일체에 의해서 곱셈이다. 이런 얘기하죠. 그리고 넓이는 삼위일체에서 우리 봐봐. 이런 게 근데 이게 적이란 말을 면적 이거를 뭔가 선생님이 한 적이 있죠. 강조한 건 아니지만 면적, 적분 그 적이에요. 쌓인다. 내적 적이야 곱셈. 그래서 덧셈 뺄셈은 곱셈이구나. 그런데 왜 여기서 한꺼번에 안 하나? 둘 중에 하나, 두 가지 후보가 있는 건데, 이 하나는 양이 많다. 또 다른 하나는 중요하다. 결국에는 양이 많고 중요하죠. 보통은 중요한 건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거고, 이런 구조가 내가 1학년 때 한 구조랑 거의 유사하거든. 뭐랑 유사하죠, 이 구조가? 어떤 단어가 유사하죠? 어떤 단어가 유사할까? 거의 유사한 게 있어요. 덧셈, 뺄셈, 실수배. 그리고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데 선생님이 했던 게 있어요. 요게 해당되는 거예요. 무슨 단어인지 추측된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행렬이죠, 행렬. 자기가 생각한 게 행렬이었다. 손 들어보세요. 합력. 참고로 벡터가 바로 직전 교육과정까지는 평면 벡터가 있는데 굳이 공간 벡터는 교육과정이 아니지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야 실어준다. 뭐 이따위 소리가 되는데 지금 교육과정에는 공간 벡터가 들어갔거든. 공간 벡터가 들어가고 행렬이 들어간 이유가 똑같아. 그 네가 뭐 추측 그런 것까지 못 알아봤겠지만 벡터의 내적이 A1, B1 더하기 A2, B2잖아. 이게 행렬의 곱셈이에요. 행렬의 곱셈이라고 했던 거예요. 행렬의 곱셈으로 보면 A1, A2, B1, B2 그래서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해서 더한다. 이게 행렬의 곱셈인데 이게 벡터의 내적이에요. 이거 왜 들어가냐? AI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AI의 입력, 연산, 출력. 이 연산이 거의 100% 벡터 행렬의 곱셈이에요. AI 시대를 맞이해서 다시 넣은 거거든. 우리나라는 이따위야. 나와야 남들이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애들한테 가르치기 시작해. 딴 나라가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꾸 없앤 이유는 애들이 수학을 부담스러워한다. 이러고. 전 국민의 병신화를 추진하다가 이렇게 하면 굶어 뒤지겠구나. 그걸 깨닫는 후에 다시 넣어. 다른 것도 이제 이렇게 넣을 것들이 허다하거든. 수학은 빼면 뺄수록 애들이 부담은 적지만 부담이 적다는 말은 병신 교육을 시키는 거. 많이 시켜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거기서 도태대를 빼고 살아남는 애들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야. 어쩔 수가 없어. 아무리 막 빼려고 해도 세상이 빼는 거 용납을 못해요. AI가 전 세계가 미쳐 들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행렬 단원의 구조가 동일해요. 근데 이게 실려 있지. 이게 실려 있는 걸로 봐서는 또 이런 구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식이잖아, 식. 식으로부터 이게 온다. 이게 뭐죠?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죠. 도형의 방정식 단원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정의로부터 정의로부터
방정식이 나오거든. 근데 좀 흉내는 식이잖아요. 내가 지금 방향을 살짝 잘못 잡았는데 여기에 전부 다 뭐가 나와? 이제 그림에 대한 얘기들이 쭉 서술이 되고 그게 최종 목표가 이거야. 그러니까 방향은 이쪽 식을 잡는 것보다는 다른 쪽이 나은데 못했고. 근데 이게 이제 최종 목표가 되겠어. 근데 문제는 이게 최종 목표인데 내가 파란색을 줬고 있고 어려워. 그래서 소개하는 정도야. 그래서 시험은 이제 이쪽에서 주로 나온다. 그리고 다시 이 안에서 또 구조가 뭐 들어가요. 예를 들면은 성분은 왜 배우느냐? 내적을 위해서 배우는 거죠. 그럼 성분이 또 뭐냐? 그리고 성분 앞에 여기서는 지금 안 적혀 있지만 교과서상 그 단원, 이 단원 시작이 뭐야? 위치 벡터라고 되어 있죠. 그것들이 조금 전에 쓰고 지금 도형의 방정식 구조도 들어가 있고 뭐 그 안에 단원 구조들이 또 안에 들어가 있어요. 마치 지수 단원의 거듭 제곱근이 있는데 거듭 제곱근은 다시 독자적인 단원 구조를 형성하듯이. 그래서 꽤나 좀 복잡하죠. 하지만 이런 복잡한 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런 구조가 있다 하면 제대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시작은 새로운 수다. 그래서 1번 정의. 자, 그러면 벡터의 정의는 뭐죠? 연서. 벡터의 정의가 뭐죠? 뭐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해보세요. 안 들려 하나도. 뭐라고? 시점. 오케이. 옆에 뭐라고? 크기와 방향. 있는. 보통은 이렇게 자신감 없게 얘기를 하지. 벡터의 정의. 잘했어요. 정의는 크기와 방향과 크기를 가지는 뭘까요? 이 단어가 뭘까요? 뭐야? 뭘까요? 뭘까요? 수, 직선, 기울기. 그래도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아주 알지. 이제 누구 남았니? 뭘까요? 가축 중에 하나예요. 양이다, 양. 여기에 비해서 이제 크기만 가지는 양을 스칼라라 한다. 그런 말이 날개 부분에 있기도 하는데 스칼라라는 용어도 알아두세요. 크기만 가지는 양을 스칼라,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양을 벡터라 한다. 그래서 중요하죠 이거. 크기와 방향. 크기와 방향. 알았는데 정작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하는 데는 안 알아둬요. 이게 양이야, 양. 양이 중요한 화두의 시작이 되겠어요. 양이 뭐 양이라서 필연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 이게 좀 중요해요. 여기서 먼저 이제 요거 좀 해보면 크기와 방향인데 뭐 이 파란색으로 한 건 중요하지 않아서 이거 누구나 예습만 하면. 근데 음량이 그지?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얘만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정의의 형식을 정의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거든. 어떤 개념의 정의는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가?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 부분이 이거야.
이거를 유개념, 이걸 종개념, 합치면 종유, 유개념, 종유. 그러면 이제 뭐냐? 정이라고 하는 거는 요렇게 얘기해요. 요거랑 요 안에서 요것과 요것의 차이, 이걸 종차라고요. 이렇게 구성되어야 한다. 뭐 유개념과 종차로 구성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동물이다.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성적 동물이다. 월수에서는 생각하는이라는 단어를 쓰자고 이성적 동물이다. 그러니까 동물에는 이성적 동물과 이성적이지 않은 동물이 있는데 이성적 동물을 인간이라 한다. 이게 종개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요거지만 이게 있어야 되거든. 동물이다. 벡터는 뭐야? 양이야. 그러니까 어떤 양이야? 양이야. 어떤 양이야? 그러면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가지는 양이다. 알겠죠? 크기만 가지는 양을 스칼라라 한다. 이런 걸 알면은 머릿속에 넣을 때 이게 뭐야? 종차. 이게 유개념. 이게 뭐야? 종개념. 근데 이 전체를 종개념이라 하기보다는 이퀄 벡터잖아. 벡터가 종개념. 양이 유개념. 근데 벡터는 뭐야? 양이다. 함수는 뭐야? 대응이다. 함수는 대응이다. 그러면 종차에 해당되는 게 뭐야? 모든 x가 대응해도 이때 x는 뭐야? 정의역의 원소. 그 다음에 하나의 x에는 하나의 y만 대응해야 된다. 그죠? 얼마나 감동적이면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거거든.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표현법이 중요하죠. 표현법. 집합은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다. 벤 다이어그램, 원소날법, 조건제시법. 벡터를 표현하는 표현법도 중요하죠. 표현법이 뭐가 있어? 두 가지다. 두 가지가 뭔데요? A, B 벡터다. 이 하나의 표현법이에요. 물론 이거를 퉁쳐서 A 벡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짝대기다. 벡터 하면 떠오르는 게 이거 하나죠. 근데 이건 정의가 아니고 표현법이야. 오케이. 근데 이 두 개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야? 이런 거죠.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유향성분이라고 해요. 유향성분. 방향이 있는 성분. 보통은 성분하죠. 보통 성분은 뭐야? 방향이 없는 성분. 방향이 없는 성분은 몇 개냐면 EC2가 되겠어요. 방향이 있는 성분은 EP2가 되겠어요. 그래서 EC2는 1, EP2는 2. 2는 뭐죠? 이쪽과 이쪽이다. 그래서 가는 거거든. 사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분은 뭐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선분은 이건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야. 유향성분이라는 단어는 제시하지 않는데 방향을 가지는 성분이라고. 선분은 뭐? 내가 맨날 얘기한 거죠. 두 점. 그 두 점이 뭐야? 두 점이 이거죠. 요것과 요거. 그걸 방향이 있으니까 이제 조금 전에 순열로 표현했잖아. 순서가 있다. 순서가 있다니까 이게 구별된다고. 구별되는 걸 뭐라 불러? 점은 점인데 하나는 시점, 하나는 종점이다. 이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얘예요. 양이어서 집합의 표현법이면 집합의 원소날법에서 중요한 게 뭐였죠? 순서가 무관하다. 그 다음에 중복은 생략한다. 양이어서 필연적으로 나오는데 뭐
이건 약간 철학적인 얘기인데 양과 위치는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양은 위치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이해 갔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이렇다 볼 수 있지. 뭐 정의라고 하는데 뭐하죠? 상등. 근데 여기다 하면 여기 중요한 걸 해야 되니까. 서로 같다. 두 벡터가 서로 같다. 이 정의가 뭐죠? 두 원이 일치한다 라고 하면 중심과 반지름이 같다. 이거지. 중심만, 아니, 반지름만 같으면 합동. 중심만 같으면 뭐라고 그러죠? 뭐? 동심원. 이름이 다르지. 근데 일치하면 중심과 반지름이 같다. 여기도 연관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위치 무관하니까 상등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크기와 방향만 같으면 같다. 위치는 상관없다가 되겠어요. 이게 그런 의미다. 이해 갔나? 이 두 개가 같죠? 이 같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이것만 가지면 같다는 말은 이게 무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좀 중요하거든. 위치가. 근데 여기에 이제 보통 관심을 갖지 않아. 위치가 무관해지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러면 이제 좀 문제란 표현이 약간 어색한 표현인데 문제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느냐? 센 펴보세요. 에이스. 벡터의 연산 88페이지 A 스텝. 그러면 이제 벡터가 뭔지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그 오른쪽에 예제를 보면 벡터가 두 종류로 제시되어 있어요. 두 종류가 어떻게 제시되어 있을까? 89페이지 벡터를 세 종류네. 세 종류로 제시했다. 세 종류가 뭐냐? 크게 두 종류죠. 그림과 식. 식은 497번, 498번, 499번. 오케이? 그렇다라면 그림을 다시 나는 두 종류라는 거거든. 그림이 뭐냐면 직사각형, 직육면체, 직육면체, 직육면체. 그리고 나머지 한 종류. 근데 나머지 한 종류가 모는 종이에 제시되어 있죠. 근데 모는 종이를 제시되는 건 이런 A 스텝이고 뒤로 넘겨봐. B 스텝으로 가세요. B 스텝을 가면 모는 있어. 직육면체는 있는데 모는 종이는 거의 없어요. 희귀하게 난이도 하에 533번. 그것의 변형인 536번. 뭐 이런 게 보이긴 하는데 훅 사라지죠. 오케이? 그럼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그 89페이지를 보면 모는 종이 그러니까 세 문제 있잖아. 세 문제. 그런데 머릿속에서 모든 종이를 지우고 벡터만 남겨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495번. 495번에 1번은 모든 종이가 없어도 대략적으로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2번만 돼도 1번과 다를 게 없거든. 이것에 의하면 똑같은 문제인 거죠. 평행이동. 그런데 애매해지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 위치가 무관하니까 아무데나 제시돼도 그냥 덧셈을 할 수 있다. 이거 더하기 이거는 뭔가요? 그럼 뭐 이거 뭐 어떻게 해? 그럼 이걸 여기 갖다 붙여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인데 이거 더하기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 참 짜증나게 제시되는구만. 이런 거거든. 위치가 무관해. 위치가 무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 이게 이제 정식 그건 아닌데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해보서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점은
약간 무질서하게 보인다. 질서가 없어 보인다는 거거든. 내가 지금 얘기를 무슨 질서를 갖게 하기 위해서 질서를 제시해야 되거든. 그래야지 무슨 답이 나오지. 예를 들면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그어서 시험 문제 낸다. 덧셈을 하세요. 그럼 뭐야? 이 작도하라는 거거든.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서. 그 다음에 선 긋고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어서 교점 가서 이렇게. 점은 교점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답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숫자로 답을 내야 되잖아. 지금 교육 체계상 이런 식의 문제를 낼 수 없잖아. 이렇게 답이 되게. 그러면 그걸 숫자로 내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질서가 제시돼야 돼.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럼 이 질서를 어떻게 제시하나요? 이게 지금 빨간색입니다. 이 질서의 제시. 질서의 제시는 두 종류로 제시된다. 두 종류가 뭔데요? 조금 전에 봤던 직육면체 같은 거. 그걸 선생님은 스트럭처라고 부르겠어요. 스트럭처. 기하적인 구조예요. 기하적인 구조. 오케이. 또 하나는 식이 되겠어요. 식. 식이 뭔데요? 예를 들면 그 B 스텝으로 가봅시다. A 스텝은 아메바적이니까. 뭐 바로 나오는 거 531번. 531번에 대해서 스트럭처로 사각형이 제시되는데 스트럭처로 하기 민망할 정도로 일반적이죠. 이해 갔나? AB, 사각형 A, B, C, D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질서를 제시한 게 이거다 이거지. PA 벡터는 PB 벡터 빼기 PC 벡터 더하기 PD 벡터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질서다. 그랬을 때 어떤 사각형인지 단답형으로 말을 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스트럭처에서는 너한테 뭘 요구하느냐면 이걸 요구해. 중학교 도형의 성질. 기하 지식이라고 적고 싶지만 조금 순화해서 도형의 성질. 오케이? 도형에 관한 성질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벡터에서 네가 뭐 벡터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난 뒤에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이제 헛방인 게 도형의 성질을 알아야 되는 도형의 성질을 모르면 답을 당연히 못 내요. 답을. 그러니까 중학교 기하 내용은 엄청나게 이거 거의 중학교 기하거든. 중학교 논증 기하. 이 지식은 거의 필수예요. 필수. 다만 중학교 기하 지식이라고 해서 네가 중학교 교과서를 봤을 때 나오는 지식에 거의 국한되고 그 지식들이 양이 많지가 않아.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이런 구조가 없는 사람은 이런 게 제시되더라도 이런 게 안 돼. 이게 안 된다는 말은 풀이의 시작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시 뭐 이럴 때 얘기를 하면 나는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없으니까 그런 애들은 있는 애에 비해서 정말로 시간을 오래 투자해야 되거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시간을 오래 투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착각을 하느냐면 이렇게 주어지는데 시간을 쥐가 늘릴 수 있다고 착각을 해. 시간을 투자한다는 말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요구를 하는 건데 아주 느슨하게 들어. 정말 힘들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때 시간의 투자의 구체적인 형태 중에 하나가 이게 체계적으로 배우는 게 내가 지금 저기서부터 쭉 스토리텔링을 해가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스토리텔링이 없는 상태와 파편적인 지식들을 받아들여서 네 뇌 속에다가 보관을 해야 되거든. 그럼 네가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돼. 그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고 그걸 꾸역꾸역 해가면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 따라가요. 식은 이제 뭐 당연히 식은 연산 능력으로 있거든요. 이때 연산의 대부분이 뭐예요? 조연산입니다. 덧셈, 뺄셈, 실수의 넓이 뭐 이런 거. 그런데 이제 그 연산이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야 해요.
예를 들면 이건 나중에 할 텐데 이 문제가 531번의 B스텝에 식으로 제시된 거의 첫 번째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 관계식, 여기서 말하는 식은 관계식을 얘기해요. 529번도 있네. 그래도 529번은 관계식을 제시한 게 아니고 좌변을 연산을 하면 우변이 나오나 그걸 물은 거고 531번은 좌변을 연산을 어떻게 해 싶어요. 그럼 우변을 연산하면 좌변이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질서를 제시했죠. 그 질서를 답해 보세요. 그 질서가 뭐야? 사각형 꼴을 얘기하는 거지. 선생님 이해 갔나? 고2쯤 되면 이런 말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529번에 있는 등식과 531번에 있는 등식은 질적으로 다른 등식이고, 그럼 531번에 있는 등식이 이게 처음 등장을 하는데, 처음 그러니까 쉽게 제시를 했잖아. 쉬운 이유가 시점이 다 P예요. 수학은 논리하고 논리하고 같은 걸 찾는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점 두 개를 구분한다고 배웠으면 시점이 다 P로 일치한다. 그런데 이제 난이도가 어려워질수록, 예를 들면 뭐 뒤쪽에 좀 뭐 딱 나오는 건 아직도 쉬운 쪽이어서 96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등식이 제시되어 있는데 시점이 A, B, C, D, C로 이제 뭐 제알맞게 바뀌기 시작하죠. 이해 갔나? 그러면 이제 뭐 하라는 거냐면 아까 전 문제를 풀고 그 다음 단계로 이 문제를 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걸까? 시점을 다 일치시켜야지. 그럼 시점을 어떻게 일치시키나요? 이런 거거든. 지금 이해 갔나? 여기 보세요. 그래서 다시 이 논리로 돌아가서 보면 이게 중요해. 아, 지금 문제 구조라고 하는 게 이 정의가 양이므로 위치가 무관하다. 그러니까 파편적으로 그냥 막 뭔가 네 보기에는 겉보기에 무질서하거든. 이 무질서함을 질서가 있게 바꿔야 되는데 그 질서가 있게 바꾸는 그 실제로는 질서를 제시한 게 형태가 이 두 개다. 이 두 개를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질서 있는 상태로 바꿔서 답을 내야 된다라는 거거든. 그 시작이 뭐냐 하면 얘가 되겠어요. 얘가 뭔데요? 얘가 평행이동이에요. 평행이동. 평행 이동을 해서 평행 이동을 하는 거고 평행 이동했을 때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네 개의 선분을 합쳐서 이게 뭐가 되느냐면 평행사변형이고. 지금 문제 풀이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평행사변형에서 평행사변형이 벡터의 기본 도형이에요. 좀 중요한 얘기가 되겠어요. 알겠지? 그런데 이제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평행 이동을 어디로 시키나요? 일로 시키나요? 일로 시키나요? 일로 시키나요? 어디로 시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 알겠죠? 이때 선분은 뭐야? 두 점이잖아. 두 점. 점이잖아, 점. 그래서 평행 이동은 어떻게 시키느냐 하면 점과 점이 일치하게. 일치하게 시킨다. 일치하게 시킨다. 이때 점은 뭔데요? 요건 시점일 수도 있고 종점일 수도 있고 얘가 시점일 수도 있고 종점일 수도 있고. 알겠니? 두 벡터가 있는데 두 벡터의 시점과 종점, 시점과 종점을 그 문제에 따른 이제 그 두 벡터 이외에 어떤 제시된 조건이 있잖아. 그 조건과 호환성이 높도록 평행 이동을 시키면서 맞춰가야 되는데 그 뭐 일치를 시키도록.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봤던 96페이지에 546번을 보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실수 m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지. 그럼 이렇게 했을 때 AG, BH, CE 이거는 이제 대각선들을 얘기하네. DF 뭐 이렇게 돼 있고 CG 이렇게 돼 있잖아. 그리고 이게 지금 뭐야? 실수배죠. 실수배를 네가 예습을 했다라면 뭘 해야 돼? CG의 실수배는 뭘 말하죠? CG의 실수배는 직선 CG
위에 있다라는 뜻이죠. 그럼 직선 CG 위에 가도록 하는 거고, 그럼 어디서 출발해야겠니? 그럼 CG니까 C에서 출발하니까 C, E부터 봐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거지. 그러면 C2로부터 E에다가 뭘 일치시킬 거니? AG의 A니 G니, BH의 A니 G니, DF의 A니 G니 이거지. 그러면 지금 선생님 논리에 의하면 일치시킨다고 했잖아. 선생님 이해 갔나? 그럼 뭘 일치시킬 거야? 그러면 지금 뭐 하라는 거야? 조건이 덧셈을 하라고 그랬죠. 덧셈은 두 종류야. 그런데 정의가 뭐니? 하면은 이거죠. 이게 삼각형법 이지를 하는데 이거 삼각형법 맞아요. 뭐 그런데 교과서에 삼각형법 이름이라는 이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관심이 없어서 이게 정의야. 이거는 정의가 아니고 이거 물리적으로 가는 거고 이게 정의야. 그 얘기는 이따가 하고 더 그러면 네가 만약에 정의와 그 다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교과서 제시하거든. 항상 이것부터 먼저 제시하고 그러면 그 순서에서 이걸 더 중시한다라는 입장이라면 뭐 시점과 종점을 일치시키겠다. 덧셈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방향을 거꾸로 뒤집지 않고 어떻게 E와 일치시킬 수 있는 편한 놈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AG 다음에 AG는 저쪽이고 그러니까 뭐 AG를 한다면 AG를 아래쪽으로 평행 이동을 시켜서 A를 E로 만들고 그러면 G는 어디로 가겠니? 보이긴 하죠. 지금 이해 갔나?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다른 걸 쓰지 않았을 때 아까 전에 얘기했던 CG, 직선 CG 위에 도착하도록 되어 있죠. 오케이? 뭐 그런 거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그러면 BH는 뭐야? BH는 저쪽이고 DF는 뭐야? DF는 이쪽이다. 그래서 이걸 만족을 시킨다. 그래서 뭐 하면 이거 혹시 지금 답이 눈에 보인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역시 기하는 공간 지각 능력이 좋은 남학생들이 보이지? 이게 이렇게 가면 4가 되나? 4? 4?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씨발 니 뭐 했니? 그 얘기는 이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냥 맛보게 되는데 만약에 그래 이렇게 하자. BH와 DF BH와 DF를 없애 왼쪽에서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2가 되겠죠. 2 씨발 요걸 하면 안 되지. 자 AG 더하기 CE가 MCG다. 문제가 이렇다고 쳐. 즉 좌변에서 두 번째와 네 번째 항이 없다고 쳐.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전에 A와 C를 일치한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왜 일치시키느냐? 덧셈이기 때문에 이걸 생각한다면 여기를 일치시킨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랬을 때 답은 뭐가 되느냐면 방향이 같고 딱 2배가 되지. 그래서 2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고 나머지 BH와 DF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딱 똑같은 건데 이제 이쪽에 있는 게 너무 이쪽에 있는 게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그걸 다시 평행 이치시키면 2 더하기 2에서 4가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였는데 4는 됐고 2는 이해 갔나? 아무튼 2도 이해 안 갔어요. 됐고 지금 나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뭐야 이런 차근차근 생각에 의해서 간다라는 거지. 이 논리는 이해 갔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뭐 여기는 이제 기하란 뭘 배우고 내가 왜 이것부터 선택했나를 얘기했는데 이것부터 선택한 이유를 얘기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 여기는 곡선이고 여기는 공간이고 여기는 이름은 제일 압도적으로 뭔가 굳이 낯설고 그러시 하는데 알고 보면 제일 순둥이 직선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였고 그래서 벡터를 보고 이제 뭐 여기서 핵심은 대수 단원이다. 그래서 시작을 해보자. 정의. 그래 정의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쪽 라인에 대해서는 표현법 얘기를 했고 이쪽 라인 더 중요하다. 양이니까 뭐 위치가 무관하다. 위치가 무관하니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니? 하면 큰 탑만 얘기하는 그렇다고 큰 탑만 얘기한다고 해서 큰 탑만 알고 있는 뭐 시크릿 그런 건 아니고 남들도 알고 있는데 큰 탑처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암묵적으로 할 뿐이지. 그런데 어쨌든 위치가 무관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온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무슨 의미를 지니는가고 그래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얘기하고 결국에는 평행 이동을 시키는데 점과 점을 일치시킨다. 두 벡터에 이게 시점, 종점, 시점, 종점이라면 두 벡터 가지고 결국에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 뭐냐?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할 거냐. 이 곱하기 지금 한 거죠.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데 이 네 개 중에 뭘 선택할 거냐는 그 문제의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연산이라 한다. 연산이라 한다. 선생님 이해 갔죠? 이렇게 지금 이 벡터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 미적분을 하면서 그치? 미적분을 하면서 시작을 하면서 극한이 선생님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그런 얘기 했잖아. 뭔가 단절적인 그 이전 교육과정과 연계성이 좀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것처럼 여기 세 개 중에는 이게 가장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원하고 거의 유사한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뭐 예습을 시키면 그리고 이거는 중1 때 입체도형이라고 하거든요. 입체도형. 이거 할 때 내 질문할 거니까 미리 대비해 놓으세요. 뭘 질문하냐? 입체도형과 공간도형은 왜 이름이 다른가요? 입체보다 공간이 좀 더 멋있어 보이잖아. 이지를 했다가 멋있게 쳐맞지 말고 입체도형과 공간 중학교 교과서에는 공간도형이란 말을 쓰지 않아. 입체도형이라고 하지. 입체도형과 공간도형은 뭐가 다른가요? 내 질문할 거예요. 대비를 해 놓으세요. 자, 아무튼 그렇게 쭉 갔다. 이제 내가 말한 게 매우 추상적이지. 추상적인 거 나도 아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가 되겠어요. 지금 이 내용들은 매우 중요한 스토리였어요. 정리하세요.